아시다시피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네. 김보엽 기자는 2부에 나오고 1부에 한겨레 미모를 다소 담당하는 송채경화 기자와 그리고 보시다시피 KFC에서 여의도에 파견한 고정 간첩이죠. 고처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제가 한겨레 미모를 담당한다고 했더니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이 두 분이 싸우셨는데 송채경화 진짜 예쁘다 했더니 바로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 마파도 사냐? (1년) 동안 명태잡이 하다 왔냐? 그러자 최초로 진짜 예쁘다고 쓴 분이 발끈했습니다. 니들은 소녀시대 숙소 관리인이냐? 기자가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여기서 논란이 끝이 났어요. 송채경화 기자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한두 가지 브리핑, 그리고 옆에 나오신 정청래 고처 분 간단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첩보 2가지, 그리고 막 던지는 예언 2가지. 먼저 송채경화 기자의 이번 주 짚어볼 이슈 뭐가 있습니까? 크게 2가지인데요.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 얼마 전에 번개탄 피워서 자살 기도했었던 권모 과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기억 상실로 일어나서 걸을 정도로 회복이 됐으나 네.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때 뭐라고 하셨죠? 미등을 켜고 있어요, 차에. 빨리 발견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차에 미등이 켜져 있으면 보잖아요. 그리고 곧 나가야 되는 차 앞에 서 있습니다. 동네에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발견했을 즈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네 하는 걸 보고 119에 전화할 때 계속 지켜봅니다. 실루를 뜨고. 그러니까 저는 번개탄을 아예 안 피웠다 이거죠. 제 시나리오는. 아예 안 피우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119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문을 막 열려고 할 때 식어요. 왜냐면은 이 심정지를 잠시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미리 먹었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실루를 뜨고 있다가 도착했을 때 싹 씹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9가 데려가는 병원에서 이제 바로 채서 병원을 옮겼어요, 한번. 이야기가 돼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제가 썼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도가 되기를 깨어나긴 했는데, 네, 기억 상실로 우려된다. 네, 우려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한 언론사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심리학 전문가와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의사를 이제 동시에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선 심리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억 상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해외 사례와 연구 자료로도 미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손상을 입었으면 기억 상실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뇌 부위 중에서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졌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MRI를 찍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이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병원 핵심 관계자한테 취재를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사는 중환자실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기억상실증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요즘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뇌손상이 심해서 정교한 기억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아마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네,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환자랑 얘기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자기 힘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 아마 한 달 내에 검찰 조사에 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는. 한 달 내에. 근데 이게 사실은 밝히려면 네. MRI 본인 사진을 그 당시 사진하고, 그죠? 지금 찍어보면 되잖아요. MRI 사진을 판독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화를 안 받고 오늘은 문자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취재를 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계속 업데이트 나갑니다. 이번에 소식은 여하간 한쪽 전문가는 너무 희박한 가능성이다. 한쪽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긴 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MRI 판독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역시 뭐 연관된 소식인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 측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가 한 분 있는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북한에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에요? 북한에 알려졌다. 그건 어떻게 확인했냐면 작년 12월 6일에 본인이 이제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증언하고 한 달 뒤에 북한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재판에서 이런 얘기 했다라고 북한 보위부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잡아가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전화가 와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누가 그렇게 유출했는지. 왜냐면 비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탄원서를 서울 고법에 냅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탄원서를 낸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 동아일보 기자를 연결해 줄 테니 인터뷰를 해봐라. 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분이 일단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대요. 그 자리 자체가, 인터뷰 자리 자체가.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난 이게 나가면 북한에 있는 아들과 딸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나는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아일보가 오케이 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정원이 마련한 인터뷰를 받고 하지만 보도하지 말아달라. 보도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부탁을 했고 그래서 동아일보는 기사를 안 썼는데 지난 4월 1일에 그 똑같은 내용으로 문화일보에서 기사를 써버린 거죠. 탄원서 내용을. 인터뷰는 동아일보에 했고 네. 동아일보 기사를 안 냈는데 안 냈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은 문화일보에서 문화일보가 동아일보를 도청했네. 그리고 뭐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뭐 다른 언론사는 또 인터뷰를 하라고 수없이 국정원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대요. 인터뷰를 해라. 근데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상황에서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고 그 다음날 또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인터뷰 안 했는데 인터뷰 안 문화와 했는데 조선 다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본인은 동아만 만났는데 네. 그리고 그것도 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다 나갔다는 거죠. 다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딸이 걱정되잖아요. 보도가 나가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딸이랑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서 7일날 이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유출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유출자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비공개 재판의 내용도 접근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동아일보의 인터뷰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인터뷰 내용도 아는 사람 이어야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재판의 내용을 누굴까?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라고 분명히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탄원서를 유출하는 데는 국정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일보 자기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일보를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정원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분이 발표를 했죠. 문화일보가 국정원인가요? 글쎄요. 응? 걱정해주고 그래. 이제 국정원에서 왜 그러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왜 인터뷰 주선을 해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 그 비공개 재판이었잖아요. 그 비공개 재판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유우성 씨 변호인들 이렇게였거든요. 국정원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바깥으로 유출된 건 아마 유우성이 했을 것이다. 유우성은 아직까지 간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공작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예리한데? 처음으로 예리했어요. 박수.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간첩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정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정황 근거 중에 하나로 이런 인터뷰를 유도하고 유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유출도 하고 인터뷰도 유도하고 그 매체에 보도 안 되니까 다른 매체에 보도해버린 네. 적어도 인터뷰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매체로라도 인터뷰가 나가도록 한 것에는 국정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섭외를 한 사람이 국정원이니까. 실제로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을 때 4월 2일자로 조선일보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첫 번째 비공개 재판을 유출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 다음에 딸이 보위부에 잡혀갔었다고 하잖아요. 그 보위부가 유우성이 이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그 보위부지만 근거가 그러니까 의성이 그걸 전달했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그 사실을 이제 강조한 이제 보도를 한 걸로 봐서 꼼꼼한 애들이에요. 그런 사실이 하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탈북자가 가족이 유태해지자
불어버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성 씨를 자꾸 이제 나쁜 사람으로 모는 그런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사기꾼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사기꾼으로 그 만들고 사기꾼의 근거로 이름을 4번이나 바꿨다. 사기꾼이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많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그래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름 4번 바꾼 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이렇게 4개의 이름이 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4번의 이름을 바꾸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간첩을 의심하는 약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은 사기꾼. 네, 혹은 사기꾼.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1회 출연했던 그 김용민 변호사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인데 유가강이라는 이름은 북한에서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 유가려 씨가 여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똑같이 유가강이라는 이름이 있고. 근데 우리도 보통 등록된 이름이 있고 집안에서 부르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유광일. 그러니까 유광일이라는 이름은 북한에서 계속 통용돼서 사용했던 이름이고 바꾼 게 아니라 바꾼 게 아니라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다. 네,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고 그럼 이게 등록된 이름은 아닌 거네요. 등록된 이름은 아니죠.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면 보통 북한 사람들은 이름이 북한스럽기 때문에 한국스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우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럼 바꾼 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네, 한 번 바꿨고 그다음에 조광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유광일과 조광일은 성만 다르죠. 근데 조광일은 유우성 씨가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름이랑 똑같이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탈북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용하던 광일이라는 이름과 어머니 성이 조씨거든요. 그래서 조씨를 붙여서 조광일이라고 난민 신청을 했던 그 부분인데 그럼 등록된 이름으로 바뀐 건 한 번 있는 거네요? 한 번 있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바꾼 이름. 네. 이제 이걸 이걸 근데 다 합쳐서 4번을 바꿨다고 가정하는 거군요. 네, 4번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난민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격가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름을 몇 번 바꿨다라고 하고 이제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고 좀 검찰에서 예전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이제 뭐 탈북자 브로커였다 이미 이제 판결이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 선거 영향을 주려면.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 판결이 안 나오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토론회 때 꼭 질문한다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예언했잖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예언해서 안 나오는 거라고.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다 끝난 사건인데 사실상은. 끝인가요? 네. 뭐 하나 더 있는데 할까요? 시간 나오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본인 시간 짧아질까봐.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네. 자, 그러면은 여의도 고쳐. 현재는 반고입니다, 반고. 반고라는 것은, 이 고첩의 활동을 보고, 활약상이 뛰어나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리고. 현재까지는 반고의 불안한 고용 상태다. 반고종. 자, 그럼 2가지 하시기로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거야 합니다. 아니, 그거에 앞서서. 네. 맨날 뭐 앞서서. 제가 오늘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늦게 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자, 보도되지 않은 첩보 2개. 네. 꼭 보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 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네. 막 던지는 예언 2가지. 예언부터 할게요. 지금 이 녹화되는 시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당원 절반, 일반 여론조사 그렇죠. 절반. 국민 여론조사 2,000명, 50%, 그리고 37만 명 권리당원 50%. 지금 녹화 시간이 8시 40분이거든요. 앞으로 10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계속돼요. 1시간 20분 후에 결과를 예측하면. 그렇죠. 예언. 7% 차이로 7% 무공천 철회가 되고 공천한다. 이게 7%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구간 5%.
그러면 2%부터 12%까지가 나오면 제가 맞는 거예요. 7%라는 게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있고 여론조사 투표가 있잖아요. 합쳐서 7%. 합산. 합산해서. 근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당원은 얼마나 나오고 일반 여론조사는 얼마나 나왔길래 더하면은 예언이 이 정도는 돼야죠. 당원 투표에서는요, 55대 45가 나옵니다. 50. 철의 찬성이 55, 네. 그리고 55대 45. 45.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해야 된다. 52. 52. 그리고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48. 48. 그래서 합치면 14%잖아요. 이걸 2로 나누면 얼마죠? 7% 차이로 혹시 뭔가 자료를 중간에 빼보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하긴 뭐 그럴 만한 권력이 없어요. 본인이 권리당원 투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양반이고 그게 근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그랬는데 됐어요? 1%라고 그때 말씀. 제가 지난번 KFC에 나와서 김총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저는 1%의 가능성이 있다. 1%의 가능성에 난 도전하겠다. 그 저의 도전이 먹힌 거예요. 아직 박수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려면 본인이 이런 결정에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요? 겸손하기 때문에 참겸손이잖아요. 참경선. 근데 어제 MBN 생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최초의 아이디어 낸 사람이 정 의원이시죠?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현수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질문을 몇 개 하더니 제가 알고 있기로 5대5이 수정 제안을 한 것이 정청래 의원이라는데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개를 숙였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이 말하신 거는 그냥 권리당원 100%였죠. 5대5도 주장을 하셨던 건가요? 네. 5대5를 주장한 건 제가요, 이거는 제가 참 겸손인을 넘어서 솔직 담백한 성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거절당한 날 아침 4월 7일이죠. 청와대 면담 요청 갔다 거절당한 날 아침. 거절당한 것은 오후 2시. 그리고 그때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CBS.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무엇으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까? 1%의 가능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안이 뭘까?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 빨리 말해주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당원 투표만 고집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안 받는다.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 상의한 게 아니고 네. 저희 집사람하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집에서. 아침에 이제 7시, 8시에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받으려면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보, 허락해줘. 그랬더니. 아주 좋은 제안이래요. 그래서 CBS에 나가서 제가 최초로 저는 당원만으로 당의 일이기 때문에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것이 싫다면 국민 50%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한다. 했는데 그게 그날 하루 인터넷을 다 덮었어요. 어디 그렇게 좁은 인터넷인가요? 근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 50, 당원 50 투표로 내가 본인의 주장은 받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방송을 듣고 네.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고. 의총이 끝나고, 제가 김한길 대표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김한길 대표가 그래요. 정 의원, 이거 사실 오늘 아침에 정 의원이 제안한 거,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이 불가능한 두 사람만의 대화죠. 네. 아무도 못 듣고. 옆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듣고. 옆에서 바로 안철수 대표가 또 들었어요. 꼭 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세 사람만.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안철수 대표하고 약수를 했어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발표하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약간 비치면서 제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한 순간 있잖아요. 제 마음도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아,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뒀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르구나. 아, 그래서, 제가 가서, 아, 오늘 정말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덕담을 했죠. 이제 새 정치인을 넘어서 큰 정치인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급 호감을 표시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첩보는 참고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네. 자, 어쨌든 네. 예언 하나 했고요. 아 근데 예언이 맞은 거에 대해서 뭐 선물 없어요? 아니, 아직 예언 7%가 결과 안 아니 났어요. 1%그 가능성은 이제 실현이 됐잖아. 그건 예언이 아니었죠. 그 바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 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 말했잖아 하나. 자, 그러면 예언 하나, 첩보 하나. 예언은 아니 이제 지난주에 맞은 건 사실이죠. 예, 그걸 바라셨죠. 바라신 대로 된 거지. 예. 아니 그건 내가 그 예언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얘기도 하고. 사모님한테 원수한테 허락도 받고 허락도 받고. 이 손채경화 기자 이런 건 좀 취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이 고군분투하고 잘 모르겠던데요. 하여튼 자, 그럼 나머지 첩보 하나와 예언 하나는 뭡니까? 안철수 대표는 안전하다. 이거 예언입니다. 그 안전은 지방선거의 결과 유무와 상관없는 안전인가요? 네,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당내에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일단 막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착륙으로 치면 일단 바퀴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착륙을 어떻게 하든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착륙을 하든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착륙하든 당이 통째로 동체 착륙하는 상황은 막았다 하는 부분을 당내에서는 이제 인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 예측대로 기호 2번을 달고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 책임이 좀 나눠지는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 뿜빠이. 근데 약간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발표를 한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출구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신 것처럼 네.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걸 알면서 이거를 하자고 한 건지 아니면 안철수 본인은 끝까지 자기는 그래도 무공천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공천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내던진 건지. 물 한 잔 마시고 계세요. 이 얘기는 아직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요, 의원총회에서 저는 발언할 때 입만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것만 보지 않아요. 이것만 보지 않고 저는 눈하고 볼을 봐요. 안철수 대표가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입 모양만 보는데 볼하고 눈을 보는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근데 눈을 봤어요. 근데 눈을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보통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 경우는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데 딱 눈을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봤어요. 볼을 봤는데 이 볼이요. 상당히 이렇게 약간 경련 같은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눈가에서는 약간 눈물이 비쳤고 그리고 이 볼에서는 약간 경련이 일어나면서 입술은요. 약간 내려오신 편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의원님 첩보의 근거 그런 겁니까? 볼에 경련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첩보인데.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본인은 진짜 승부수를 건 정면 돌파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 무공천으로 나온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요. 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기 나흘 전에
시뮬레이션 여론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했습니다. 나흘 전에. 했는데 그래도 무공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온 상태에서 그때는 나흘 전에. 그러니까 나흘 전에 똑같이 5대5로 해봤더니 네. 합산했더니 무공천으로 그냥 가자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요? 결과 나왔죠. 근데 이번엔 뒤집어지실 거라고 보는 거죠? 7%? 그렇죠. 왜냐? 그 나흘 동안에 정청래가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모님하고 얘기할 통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흔히들 간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질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원 투표를 실시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기초 공천을 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애초에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1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2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 이 질문은 매우 정교하면서 공정했습니다. 네. 자, 먼저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번,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2번. 이것은 돌아갑니다. 로테이션으로. 1번과 2번은 네. 이건 돌아갑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자면. 질문 내용은요. 제가 당내에 룰미팅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참여 안 했죠. 여긴 참여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참여를 안 했어도 매우 정교하고도 공정하게 설문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핑계가 아니라 네. 사실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면 돌파는 실패하고 7%로 네. 공천으로 결론 날 것이다. 라는 게 의원님의 예언인 거죠. 아마 코렉트 할 겁니다. 자, 두개두개 다 했어요. 네? 네, 두개두개 다 했어요. 네. 여의도 고척 정청래 의원의 첩보 보고 및 예언이었고요. 어때요? 다음 주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주는 살았어요. 저기 얘기 안 했어요. 다음 주는 다음 주 얘기 들어보고 또 판단합니다. 하루살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려면 계속 잘해야 된다. 그렇죠. 저에게 아주 크나큰 교훈을 주십니다. 자, 광고 멘트 있다면서요? 네,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나오는 거네요. 광신주 김어준의 버라이어티 시사문화예술상담 고백 토크쇼 킬링캠프 소식인데요. 잘자요의 성시경이냐 현실의 지혜냐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탁현민 교수가 연출하신다고 합니다.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마포 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요. 예매는 예스24에서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2부 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염둥이 김보엽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역시 한겨레 신문사에서 북한 전문 기자 이자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이신 김보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형제는 아니고요. 김보근 기자는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이게 과연 북한에서 저진 일이 맞느냐 그렇게 단정하기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차근차근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책까지 쓰신 분이거든요. 오늘 나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저희가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은 모든 언론이 다 북한이라고 단정하는 그 무인기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구석은 없는지 이 얘기를 할 텐데 그 중간중간에 이게 합리적 의혹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그건 너무 많이 나갔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안에서 준비하면서 네.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네. 근데 전문가로 보기에 약간 식견이 좀 딸린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몰라도 돼요. 북한 전문가로서, 무인기 전문가는 아니고, 북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된 사태처럼, 빈 구석이 있을 때, 합리적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때 옆에서 태클을 거는 거죠. 우선 이 무인기에 관련해서 이것이 북한이 보낸 것이다. 이건 뭐, 지난 2주간 내내 모든 언론을 다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정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은 그렇게 추론되거나 추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날짜가 아니라 날짜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아무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직접 과연 그런가 의구심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점. 네, 폴 맥카트니와 무인기 이 파워포인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폴 맥카트니냐? 강신주, 김어준의 킬링 캠프가 지금 겨우 비틀즈에 지고 있어요. 이거 간접 광고 아니에요? 직접 광고입니다. 직접 광고예요? 예매가 제가 어젯밤에 이걸 확인하고 겨우 비틀즈에 지고 있다. 근데 88.9, 그러니까. 2.5 이거는 좀 자,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왜 날짜 이런 얘기 하냐. 거기에 자동 항법 장치 있을 거 아니냐. GPS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GPS 그 수치만 따면 된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격 42만 8천 원. 여기 인터넷에서 팝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어요.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보이는 제일 큰 모듈이 있죠? 이걸 뜯으면 대략 이런 수치가 나와요. GPS 정보. 이게 첫날부터 밝혔어야 되는 정보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건 전 세계 표준이에요. 다 똑같아. 여러분의 내비에도 있고, 아까 그 장비에도 있고, 전 세계에서 GPS를 쓰는 모든 장비에는 이 수치가 기록돼요. 이게 뭐냐? 저 빨간 글씨 있지 않습니까? 114455.532. 이건 시간입니다. 그리니치 기준으로 11시 44분 55.532초. 그때 날았다 이거지.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3735.0079N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북인가요? 37도 35분 0079 N 북위 위도인 거죠. 그러면 대략 37.5도예요. 서울이란 얘기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127901.6446 뭐냐? 이게 이러니까 경도겠지. 그린위치 기준으로 127.01 뒤에 소점이에요. 이 이스트, 동경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서울이라는 게 나와요. 대략. 그죠? 밑에 48.8M 이건 고도입니다. 높이. 그 다음 거는 19.6M 이것도 고도예요. 이게 위성에서 정보를 받으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 고도를 가져가지고 합쳐요. 평균값을 내는 거야. 요거 세 가지만 알면 어디로 날아는 정확하게 나오죠. 이 정보만 있으면 지도에 다다다닥 찍어요. 그럼 어디로 날아와서 어떤 높이로 날아서 몇 시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 다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아직도 발표 안 됐잖아요. 뭐 날 잘하느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부터 이거만 까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몇 시에 통과했고 다 나온다고요. 이걸 왜 안 하냐? 제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걸 2주 동안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야, 이거 지도에 찍고, 그래서 위치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려? 누워서 왼발로 하면 반나절 정도 걸릴걸? 아까 GPS 그 장치는
사진으로 공개된 바는 없고 그게 비어있는 비행기 모형만 GPS가 달려있다고 발표했어요. 달려있다고 했지 그 기계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그렇죠. 없죠. 아까 그 기계는 이런 식의 기계가 달려있으면 달려있을 거다. 모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여기서부터가 북한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기용 날자. 날짜라고 쓰지 우리는 네. 날자라고 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의혹의 그 북한이라고 주장한 것의 근거였잖아요. 이 폰트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익숙해. 익숙해!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딴지 사이언스 인베스티게이션. 자, 이게 날짜예요. 한 컵 바탕채.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똑같아! 이게 라벨이 약간 구워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이 겹칩니다. 북한에서 군수 무기를 개발하는 특수부대에서 아래 한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 한글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창덕이라는 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90년대에 개발한 겁니다. 이런 글자체들이 있습니다. 광명 납작체, 성공체, 옥류체.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네. 어젯밤에 검색해보니까 다 나와. 이게 있는데 이런 걸 다 냅두고 아래 한글 한 컴 바탕체를 썼다는 거지 지금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 군수부대에서 몰래 인터넷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시리얼 넘버를 몰래 불법으로 크랙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클을 거신 거죠. 그런데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됐는데 초기만 잠깐 나왔다가 네. 잘 찾아지지 않아요. 이 배터리의 뒷면에 한문으로 이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군수품 많이 쓰니까 중국에 있는 형식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앞에 한글로 바꿔서 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서.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서 이 배터리를 가져왔다는 거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벨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근데 중국어니까 앞에다 한글로 썼다는 거야. 해석은. 그런데 이 폰트를 보자. 폰트를 보자.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다시. 어젯밤에 전화해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 야, 이거 이상해. 한번 해봐. 아, 직접 하신 건 아니네요. 시켰죠. 자, 빨간 개가. 빨간 게 한 컴 바탕채입니다. 한 컴 바탕채 한문 폰트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아래 한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이건 또 이상한 점. 이 얘기를 또 하는 데가 없는데 일련 번호가 아까 보시면 S3-31 어쩌고저쩌고 나가고 그렇죠? DC136 어쩌고저쩌고 나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북한에서는 일련 번호를 앞에 알파벳 쓰지 않고 한글 자음을 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읒입니다. 지읒 30 어쩌고저쩌고 나가죠. 또 예를 들어볼까?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사를 또 해봤지. 보이죠? 아마 지읒이 조선인가 봐요. 제 추정으로는. 주체일 수도 있죠. 아, 주체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북한 전문 전문가다. 기자.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큰 역할 안 했는데. 자, 그 다음. 화폐 보십시오. 돈에 리을 시읒 있죠? 리을 시읒. 1년 번호는 이렇게 쓴다니까요. 거기서는 영어나 한문을 잘 안 써요, 공식 기관에서. 그렇죠. 예, 제가 북한 전문 방법을 기자로서? 한 15번 정도 했어요. 아, 북한에?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가기도 했고 압록강 철교, 조중 우유교죠. 압록강 철교를 넘어서 신의주를 가기도 했고 아니, 1년 번호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래요. 맞아요. 자, 알파벳 안 써요. 자, 맞답니다. 다음.
한글을 쓴다는 거야, 다. 그렇게 일련번호를 쓰거나 아예 한글로 이런 자기들이 잘하는 손에 떡 박아요. 은하 3! 로켓 발사할 때. 자, 그 다음에 서기를 썼습니다. 2013년 몇 월 며칠이라고. 북한에서는 말이죠, 주체연호라는 걸 씁니다. 주체연호가 뭐냐면, 김일성 태어난 해가 1912년이죠. 네, 맞습니다. 제 역할. 역할 하나 하셨고, 12년. 주체 원년은 1912년 탄생한 해고요. 네. 그거를 이제 사용한 시점이 그 4호 3년. 탈상을 했을 때 3년상을 끝내고 그러면서 주체 연호를 쓰기 쓰자. 시작했어요. 네. 근데 서기 이제 말고. 시점은 1912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력입니다. 2014년이라고 오른쪽에 써있죠. 이것도 써요. 그렇지만 모든 공식 기관에서는 주체 연호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도된 겁니다. 국내에서. 그런 자료 한 번 가져온 거예요. 우표예요. 보면은 2007년인데 주체 96년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주체 연호를 쓴다고요. 주체 연호는 돈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주체 94 100원짜리 밑에 동전에 써있죠. 2005년 이렇게 주체 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관광증인데 관광기를 주체 몇 년 몇 월까지 연기함. 네. 책에 보면 주체 89 2000년 주체 연호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왜 안 쓰냐고. 북한의 자랑스러운 군수품 개발하는 곳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중국으로 표기된 거는 저 한자가 개용일기라고 써 있었어요. 개용일은 뭐냐면 사용하기 시작한 그거를 기용일자라고 이제 바꾼 거거든요. 기용은 말이죠.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사람을 기용하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기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사용을 쓰죠. 그렇죠. 물건은 사용을 쓰죠. 사람을 기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문을 이렇게 기용이라고 번역하지도 않아요. 북한에서는. 키보드, 건반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가 있거나 영어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얼음 보숭이. 아이스크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자, 두 번째.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뭐냐면, 북한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에 20여 초 떠 있었다. 그러면서 일면에 이 사진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통일로를 따라서 고도를 유지했고, 청와대 근처에서 고도를 낮춰서 1초 간격으로 촬영했다. 파주에서는 8초 간격으로, 청와대 접근에서는 4초, 청와대 위에서는 1초.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300m 고도로 접근해서 청와대 위에서는 1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 사람들은 그럼 GPS 그걸 분석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죠. 어쨌든 TV조선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보도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 300m 상공에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북악산입니다. 저 북악산이 342m야. 그러면 북악산이 걸려야 돼. 그렇죠? 네. 일단 그 보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뒤에 국방부 발표에서는 비행기가 한 1km, 1점 몇 킬로 위에 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대신 정정을 해줬죠. 대신 정정을 했었는데 조선일보는 뭐 무슨 근거로 841초라고 했겠어요. 어디선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딘선가 300m. 누가 줬을까? 300m는 아니죠.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달린 카메라가 캐논 550D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캐논 550D가 8초, 4초, 1초 간격으로 청와대 위에서 1초 간격으로 막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여 장을 찍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캐논 550D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사진을 시간을 바꾸면서 찍었잖아요. 사람이 위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연속 촬영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사진기에는. 그래서 제가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펌웨어라는 거가 있는데 그 펌웨어를 바꿔야 된다. 캐논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파주에서 8초, 4초, 청와대 1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 왔을 때 그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펌웨어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청와대 위야. 그러니까 1초 단위로 찍어.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GPS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뭐가 그렇죠. 있어야 돼. 그 비행체가 현재 스코어 너는 지금 GPS 정보를 받아서 청와대 위야. 그럼 카메라한테 1초 단위로 찍어. 라고 명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PS하고 카메라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카메라를 개조해야 된다. 그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가능은 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개조된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카메라를 안 내놔. 보여주잖아요. 카메라를 내놔라 이거지. 그건 어때요? 저는 사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화면이 일그러져. 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건 비행기가 정지를 해서 찍은 것이 아닐 테고 120km 날아갔대잖아요. 날아가다가 확 찍었는데 저 정도의 깨끗한 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몰라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인터뷰하기로는 그러면 셔터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 쭉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또 모실 겁니다. 또 있어요. 이 카메라가 찍은 각도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카메라에 사용된 렌즈가 50mm 단렌즈랍니다. 망원 렌즈가 아니라. 근데 50mm 단렌즈에 각이 있어요. 찍을 수 있는 각이. 그렇죠. 대략 3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높이, 이게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사진을 보면 이게 1.6km 정도 돼요. 그러면 1.6km니까 30도로 찍어서 이 정도까지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냐? 피타고라스 정리. 대략 계산해보면 2km가 훨씬 넘어요. 이 비행기가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또 있어요. 사진 있잖아요. 190장 찍었대잖아요. 네. 그 사진에 보면 사진 파일 안에 메타 정보를 보면 다 나옵니다. 위치하고. 게다가 카메라는 시리얼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서 팔렸다. 이 시리얼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주면 이게 국내에서 팔린 건지 유통경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니까? 발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를 넘어왔어요. 재원을 보면 폭이 1.9m랍니다. 길이가 1.4 대략. 그리고 발표하기로는 180급 근로 이행정 30cc 엔진에 ASP 180AR 머플러.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우리들은. 또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북한은 핵도 개발해요. 인공위성도 쏴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도 쏩니다. 군사기술이 낙후되어 있지 않아요. 네. 북한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이건 무인기가 아니다. 이거는 장난감 아니냐.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이런 건 안 날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언론에서 비교한 건데,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재료 가격 하면서 2기통 근로 엔진, 이거는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서 막 가격을 막 책정했어요. 그러면서 몇천만 원대다. 하나 만드는데, 뻥입니다! 왜 뻥이냐? 자, 고 엔진이에요, 이게. 그대로. 183달러예요.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이거 인터넷에서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이거 장난감 조립하는 데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머플러. 저기 보면, 저 사진에 보면은 조그마한 게 오른쪽에 달려있잖아요. 프로펠러 뒤에. 머플러예요. 네. 머플러 가격이 26달러입니다. 이거 다 장난감 파는 데서 파는 거예요. 조립 장난감.
제가 장난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모델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게. 이만한 장난감 팔아요. 얼마 하느냐? 1349달러예요. 요런 거. 훨씬 더 커요, 이건. 대략 가격이 이 정도보다? 그럼 요 정도만 있냐? 이따만한 것도 있어요. 이거 장난감이에요. 이게 날아갑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실제 비행기고 모델이 좀 앞에 나와서 찍은 거 같아요. 자,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콩코드. 이게 그냥 모형인 줄 알아요, 걸어놓는. 이게 날아가요.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트 엔진으로 날아간다니까.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졸라 잘 날아가요. 이거 판다고. 개발 안 해도 돼. 다 팔아. 이런 모양도 날아갑니다. 네, 근데 아까 거기서 비행하던 것도 눈에 보이는 데서 컨트롤 하는 범위까지만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대략 한 2km 범주 내에 있어야 그런 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런 모양 말고 제트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 진짜 제트기인 줄 알아요. 날아가! 이게 다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다 장난감입니다. 아니 근데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저게 전략 무기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 무인 암살기, 뭐 무인 공격기로 쓰고 있는 미국 드론 그런 그것도 거는요. 크기가 여기 지금 사진에 없는데 그런 거는요. 대딱 큽니다. 그렇지. 이 1m, 3m가 아니라 2m가 아니라 10m 넘죠. 네, 10m 넘고 100kg 넘고 이거는 10kg짜리거든요. 10kg라고 그 정도 된다고 발표했죠. 제가 장난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이행정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배달시키면 웽 하면서 오잖아요. 네, 오토바이가 매연 연락이 뿜으면서 네. 그 웽 소리가 하이톤이 나는 게 50cc 이행정입니다. 그 엔진의 특성상 그런 고음이 나고 그리고 2단계로 폭발을 하거든요. 복잡한 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그 2단계로 폭발하기 때문에 안에 연료와 윤활유가 같이 들어가서 폭발해요. 그럼 윤활유가 불완전 연소에서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이행정 오토바이 50c짜리 웽 하는 건 매연이 엄청나게 나죠. 그건 엔진의 한계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비행기는 너무 깨끗해. 아무런 그을림이 없어요. 이거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낙하산이 뒤에 달려있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낙하산이 달려있고 낙하산이 동체 바깥에 연결고리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바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낙하산이. 고리가.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말이죠. 항력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그 모형 글라이드 달릴 때 네.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나를까? 뛰어봐야 되겠는데? TV에서 뭐 김정은 무인기 핵탄두 탑재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핵탄두 100kg 넘어요. 제일 가벼운 것도 어떻게 달아? 여기가 15kg죠, 15kg. 네. 이 비행기 동체가 15kg인데 100kg를 어떻게? 달아본 적이 없는 비행기일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날긴 날았을까? 그냥 궁금증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군사 전문가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자꾸 군사 전문가들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RC 동호회 물어봐야 돼요. 부품이 다 장난감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 부품을 만져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탱크를 봤어. 네. 그러면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모형 탱크야. 리모컨 조정하는 모형 탱크야. 그러면은 RC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합리적이죠 여기까지?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여기서 논리적 추론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네. 여기 북한에서 뭐 140km 날아가서 떨어지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쵸? 삼척이에요. 삼척에 네. 140km. 또 그 다음에 청와대 왔다가 돌아가려고 해도 왕복 80km 넘어요. 네. 엄청나게 날린 거 아니야. 먼 거리를.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진이 필요했다. RC로 찍어야 되겠다. 그럼 인터넷에서 100불짜리, 1000불짜리 삽니다.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래서 북악산에 가요. 북에서 내려와서 북악산까지 간다? 아니죠. 시키면 되지. 그리고 사진기를 하나 탑재해. 그 다음에 사진기에는 말이죠. 그 메모리에 와이파이 기능이 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메모리를 껴.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달아. 핸드폰을. 그러면 그 사진기에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날릴 거 아닙니까? 바로 실시간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우리의 LTE망을 타고 인터넷으로 바로 전송돼. 그러면 이렇게 멀리 안 보내도 돼요. 그럼 북한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받아봅니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멀리까지 안 날려도 돼요. 그리고 이거 버려요 그냥. 또 사면 되니까. 이 장비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글. 구글 어스.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죠. 근데 구글 어스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해상 더 좋은 상업 인공위성들이 많이 있어요. GOI, 퀵버드, 스팟,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이트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사이트 하나 들어가 봤어요. 자, 청와대, 조선일보, 그 사진 보고 난리 났다고 지금. 이 왼쪽 기 조선일보가 난리 났다고 하는 거고, 오른쪽이 거기다서 찾은 거예요. 훨씬 더 선명하죠? 이거 찾는데 3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것도 최고로 확대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이따시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백악관을 찾아봤어요. 더 크게 나와! 이런 건물들은 이사가 안 가요. 뭘 최신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최신 정보가 필요한 말이죠. 이런 얘기 합니다. 구글은 뭐 1년 전 정문이 어쩌니. 이런 데 들어가면 인터넷 주문하면요. 2, 3일 있다가 최신 거 날라와요. 그냥. 이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픽셀 하나당 몇십 센치 수준으로. 그러니까 농구공이 하나가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골프공? 그거 돈 주면 인터넷으로 바로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커머셜 세틀라이트 이미저리 치면은 우다다다다 나와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이상한 걸 보내가지고 140km를 날려가지고 떨어지고 자시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해명을 내놨잖아요. 국방부 쪽에서. 이게 지금은 현재 정찰용으로 추정되나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공격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미 발전된 게 인터넷에 판다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발전된 게 팔아요, 그냥. 네, 그 4월 4일 날 국방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북은 이제 이미 4가지 종류의 무인기가 있어요. 방연이라든가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 총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크고 성능도 좋죠. 그게 무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무기가 있는데도 그걸 안 보내고 왜 저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RC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가솔린 엔진으로 만들면 비행 거리도 늘어가서 200km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200km 절대 못 납니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엔진 헬리콥터 갖고, 북한에서 삼척까지 날아왔다는 거, 이 정도까지 날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날아다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풀사이클들은 큰데, 풀사이클은 소리가 더 커요. 네네네. 그리고 공기가 희박함으로 날개를 못해요.
아, 저기 연소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불안전 연소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가뜩이나 생긴 것도 말이 안 되게 생겼는데. 왜 생긴 거 가지고 그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전자장비를 달았는데 엔진 기체를 열리는 건 진동이 무지 심하잖아요. 네네네.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무게도 무게고요. 그렇게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거우면은. 아. 그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도 소리라고 그래요. 전송하는 시스템 자체도. 일본의 OS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네. 튜닝을 안 한 거예요. 일반 마우라예요. 아. 깡총 마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절대 연기가 잘 나올 수도 없고. 아. 그래요. 그 호투가 말이 안 돼요. 효율이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진 의문은 이걸로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장기간 날 수가 없다. 국방부에서 개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조했으면 당연히 마을화도 같이 매줘야지. 엔진은 개조하고 마을화는 20달러 째서 연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뭔 개조냐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제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중국집 배달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스쿠터. 스쿠터. 그거를 타고서 벤츠같이 한 200km를 1시간, 2시간 계속 갔다. 이런 이제 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재미없었구나.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면 이거는 30cc짜리니까요. 그렇죠. 네. 30cc짜리 가지고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막 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분이 말을 한 겁니다. 나름. 그럼 이걸 직접 이런 걸 많이 다뤄서 날려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는 장난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력이 20년 이상 된 분, 오래됐죠? 그분을 지금부터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에 KFC를 보십니까? 예, 가끔 봅니다. 가끔 보신다고요? 예. 4번밖에 안 했어요. 내관한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잘하셨고요. 자, 네네. RC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년 되겠네요. 30년.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네네, 네네. 그 엔진을 달고 280km를 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라고 그러면 가능성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달려있는 거는 풀사이클 플로우 엔진이거든요. 이런 비행기는 저희가 필드에서 비행을 할 때 보통 런타임 한 10분 정도 잡거든요. 10분. 10분이라는 게 180 같으면 500cc 정도가 10분 안에 거의 그냥 끝난다고요, 사실은. 500cc 연료가. 네네,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거의 끝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과하게 비행을 할 때는 런타임이 좀 짧아질 거고, 좀 여유있게 비행을 하는 거, 좀 연하게 비행을 할 때는 런타임이 좀 길어지겠죠. 길어야 10분이라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그 엔진을 개조하면 200km까지 날 수 있다. 미친 짓이죠. 왜냐면, 왜 미친 짓입니까? 일단은, 삼각점을 표현해주는 자석도 달아야 되고, 이그니션도 달아야 되고, 또, 프로브도 바꿔야 되고, 또, 연료도 슈페리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개조해서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걸 따져보면, 그냥 엔진을 교체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RC 모터 중에, 엔진 중에 280km를 왕복하는 게 있나요? 연료만 안 떨어지게 고쳐가면 지도도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렇죠. 연료를 안 떨어지게 하면. 그러면 네네. 네. 280km로 가려고 그러면 연료를 몇 킬로를 실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280km 같으면 저도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5km 정도의 연료를 싣고 뭐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5km 정도 연료가 실어서 비행기 그런 비행기는 뜨질 않아요. 일단 5km를 실으면 뜨질 않는다. 네, 절대로 안 뜹니다. 그러면 실제 5km를 거기다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거리를 가긴 갑니까? 안 뜬다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연료 탱크에서 그 엔진하고 연결된 부분에 파이프가 3개가 있어요. 파이프 하나는 이제 연료가 엔진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파이프가 있고, C라인. 그 다음에 하나는 연료를 넣거나 빼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려면 공기가 들어가야죠. 이게 마우라 백프레셔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연료 공급이 원활하다고요. 근데 그 라인이 엔진 쪽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럼 연료통이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죠. 아, 누가 고의적으로 빼지 않는 한은. 일부러 그 연결고리를 빼지 않는 한 지금 상태는 사실은 프로펠러가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돌아가죠. 돌아가더라도 금방 꺼집니다. 돌아가더라도 환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프로펠러가 나무로 되어 있는 타입이죠. 나무, 예. 네, 저런 거는 우리가 비행을 살짝만 벌레 같은 거 조금만 하면 건드려도 그냥 바로 깨지거든요. 근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안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나뭇가지 사이를 다 피해서 정확히 안 되잖아요. 한 가지는요. 네,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문점이? 한 3시간 정도의 비행을 했다면 네? 이 두 사이클 같은 경우 연료 효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연료 효율이. 그럼 거의 다 바깥으로 내뱉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카본으로. 그게 이제 기체에 다 묻어야 되는데 그을름이. 쓰레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윤활유 타고 나오는 윤활유죠, 윤활유. 네. 그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동체에는. 혹시 국방부가 닦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진짜 어설픈 그런 장난이라면, 이건 가정입니다. 어설픈 장난이라면, 많이 보셨네. 네, 어설픈 장난이라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 페인트가 외부에 칠해져 있죠. 하늘색하고 하얀색으로.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카나 신발을 뿌렸다면, 그건 연료, 그 폐연료에 녹습니다. 아, 보통 일반에서 구할 수 있는 락카칠을 했다면, 녹죠, 그렇죠. 그러면 기체에 도포되어 있는 칠이 다 벗겨졌을 것이다. 그렇죠. 안 벗겨졌는 걸 보니, 근데 지금 현재 안 벗겨졌는데, 강남에서 안 벗겨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확히 항공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마무리 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근데 막 급조된 거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으면 날 수는 있습니까? 날 수는 있죠. 이해는 된다고 봐요. 날 수는 있는 걸로. 네, 날 수는 있으니까 전체적인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다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이 비행기에 달린 엔진은 아주 고기능 엔진입니까? 네, 평범한 엔진이죠. 그냥 RC인들이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사이즈. 실제로 고급 엔진들은 푸사이클 엔진 정도가 돼야 고급 엔진이고요. 푸사이클 엔진들은 예전에 많이 썼고 요즘은 그렇게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걸 장난감이라고 불렀는데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위험한 장난감이죠. 그래서 본인의 추론으로는 네. 발표한 대로의 무게를 싣고 이런 비행기에 그런 엔진을 달고 했다면 날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못 날죠? 절대로 못 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두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는 이런 RC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담당자. 또 하나는 이런 모델을 30여 년간 사서 날려본 사람. 이 두 분의 공통점인 견해는 이거 못 나는 거 아니냐? 혹은 그 거리는 못 간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 회사에 아예 물어보든지 또 다른 전문가도 연결해 보겠어요.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연결한 분들의 견해는 이거 안 된다. 이게 조합적인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RC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에서 혹시나 이 RC를 더욱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가능성은 한 3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뛸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인공지능. 비행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재밌으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 두고 보겠어요.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달고도 나뭇가지를 피해서 내려오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급유 가능성. 아까 기름만 채우면 지구 한 바퀴도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km를 못 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담고. 조금 싣고 하나가 따라오면서 그 하나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공중급유. 그렇죠. 포인트마다 이제 서 있는 것도 중요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고요. 세 번째, 특수 페인트. 그름이 묻어도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동 세척기. 그리고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그리고 열에도 굉장히 강한. 그 3가지 조건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기 있죠. 무인기 2002년도에 실전 배치한 송골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215kg이에요. 그 정도 돼야 무인기죠. 네, 이거 장난감이라니까 계속. 그러니까 말하는 이 장난감보다 14배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이 그 작전 반경이 80km예요. 80km. 그러니까 80km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5kg이나 되는 우리의 과학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우리의 무인기. 그것이 갔다가 올 수 있는 길이가 80km?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걸 하면 160km밖에 못 날아요. 이게. 근데 그 조그만 엔진을 가지고 280km 인터넷에서 사서 20만원짜리 엔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북도 사실은 송골매급에는 못 미치겠지만, 북도 무게 나가는 무인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남쪽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혼란을 만들게 하기 심리적 고도의 불안 작전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KFC를 괴롭히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못 채우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에 총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을 하면서 곧 삐라 뿌린다. 이게 무인비랍니까? 굉장히 고급 삐란 거지. 그냥 과거에 종이를 뿌리면 그 예언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거는 무인 비행기가 아니라 무인 삐라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나쁘다고 했다가 또 좋았다고 했다가 그리고 이 무기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는 이 무기로는 타격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발표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m 있을 때는 저 각이 안 나오고, 근데 1km로 됐을 때 제가 이제 사진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50mm 그 렌즈로 1km에서 저렇게 안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막 폭탄을 달고 막 요인 암살을 하고 뭐 생화학 무기를 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처음 한 4단계가 되죠. 혹시 간첩? 이랬다가 간첩일 거야. 간첩임에 틀림없어. 간첩이어야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혹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물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공식적으로는 다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에요. 아직도 추정이라는 공식 발표가 돼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다 북한 무인기 이렇게 나오죠. 확정했죠. 확정하고 사실은 지난 2주간 북한 무인기로 확정됐어. 일반의 머릿속에는. 북한 무인기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이거야. 그 다음 나올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동호회는 아닐 거예요. 그럼 주위 나타났겠지. 동호회는 낙하산도 안 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럼 무인기를 날릴 수 있는 데가 어딨냐? 저 생각해봤어요 한번. 무인기를 날릴 수 있는 데는 항공 촬영을 대행하는 회사들. 왜 뭐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런 데서 네. 지도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곳은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대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무인기나 띄워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네.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도 있어요. 국토지리정보원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알려요. 서울시 지도 만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우주항공연구 뭐죠? 정확하게 원. 연구원. 우주항공연구원. 예. 거기서 무인기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도 한 3군데 있고 그런 일반 회사도 대여섯 군데 있어요. 그 무인기가 만약에 이 무인기가 이런 모델이 있었다면 이 모양상으로는 거의 실험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거 만들어 보는 단계. 이거 그 금형사출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금형사출이라는 거 대량으로 찍어내는 주물로 해가지고 네.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구라예요. 이거는 나무에다가 FRP 붙인 거예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모델이 아니고 나무에다가 입힌 거라고 합성수지를.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간첩이 그러진 않았을까요? 고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게 교란 작전을 위해서 간첩이 아까 말한 공공기관 몇 개 그리고 그런 대행 기업들, 항공 촬영 회사들 이런 창고에서 훔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훔쳐서 왜냐면 이 RC 전문가들은 거기까지 날아갈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훔치려면 날았던 걸 훔치든가. 안 날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전문가들은. 안 날았을 수도 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저 창고에서 훔쳤다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고정 간첩이 창고에서 훔친 거야. 훔쳐서 날렸어. 근데 여기 추론에 또 막힌 게 뭐냐면 그러면은 자기 창고에 있던 건데 자기 창고에서 나온 거면 그 상업회사든 공공기관에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창고에 있던 거야. 네. 이 모델로 보아서는 좀 오래된 거겠죠. 뭐 한 10년 전에 했던 거나. 하지만 재고 관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해요, 제 추론이? 셜록 킴이 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예. 그럼 여기 또 막혔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창고에서 훔쳤거나, 창고에서 내줬거나, 또 하나 가능성이 있잖아. 하고 싶은 말 빨리 해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서 없어진 게 훔쳐간 게 아니라, 그 창고를 관리하는 쪽과 이걸 가져가는 쪽이 같은 편이야.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추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좀 더 해볼게요. 일단 국방부 발표를 하잖아요. 보고? 네, 그거 보고 할 얘기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었지. 좋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다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렇죠. 국방부 발표를 보고 6편에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추론을 좁혀갔어요. 그랬더니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네? 라고 하는 시나리오 1번이 나왔어요. 네. 그 이야기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고 국방부 다음 발표 주에. 이상한 점을 짚으면서 그리고 엔진 만든 사람 전화해보고 그리고 국방부 발표 다음에는 저희가 동호회 분들과 네. 이런 거 제작하시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직접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 카메라를 장착하고 5kg 연료를 달아서 그게 뜨는지 안 뜨는지 실험을 해서 그거를 다음이든 그 다음 시간이든 끝까지 물고 늘어서 꼭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RC 동호회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RC 전문가나 동호인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막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다. 그러면 모든 걸 취소하고 5kg 달고 200kg 달려가면은 모든 말을 취소하고 사죄하는 거죠. 안 난다.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엔진도 공개하고 카메라도 공개하고 GPS 정보도 공개하고 다 공개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 보자고요. 아까 시나리오 1에 추정했던 그 기관으로 사과받아야죠. 그렇죠. 네. 이게 천안함 때하고 비교했을 때 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잖아. 그때는 저 TNT 250kg으로 그거를 이제 그 어뢰가 가격을 해가지고 벼가 부서졌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막도 안 터지고 아무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진짜 한번 배를 한번 갖다가 놓고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배를 살 수 있는 군함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몇 번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짜 해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천안함과 달리 그런 데까지는 머리를 못 쓴 모양이죠. 혹시 전문가로 나와서 별말 안 하셨는데 꼭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북한 전문가로서. 예, 그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예,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5월 20일 날 2000년 발표를 하고 오이사 조치라는 걸 이제 취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정말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그 사이에 중국 자본이 북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뜻도 모으고 의지도 모으고 재능도 모아서 한번 날려보죠. 날려봐가지고 다시 이제 이것이 이제 제2의 천안함이 안 되게 제2 천안함이라는 것들은 남북 관계를 또 다시 파탄시키는 기제가 안 되게 다행히 이거는 싼 거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